알면 당신도 법대랑! 반갑습니다. 법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법대랑 아나운서 김은웅입니다. 법이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법을 쉽게 해석해드리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법이 어렵지도 두렵지도 않아요. 법태랑 덕분에 자신만만해진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전 팀장, 이제 정말 자신만만해진 거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아니 뭐 좀 그렇게 비장한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움찔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자신이 좀 생기지 않았나. 우리 신 변호사님 네. 평소 말투하고 네. 법정 말투는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법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좀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데 네. 사실 드라마에서 보면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실제 법정에서는 어떻게 쓰지 해요? 않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앉으세요. 좀 더 들어보죠.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실제로 제가 이 있습니다를 하는 변호사님 봤는데 재판장님이 재판 진행을 알아서 하니까 네. 좀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구성한 거구나. 드라마틱하게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네. 이제 배심원 재판이기 때문에 네. 배심원들에게 Guys, 보여주는 talk about 쇼맨십이 Sony 필요한 거예요. They're gonna 그 be 쇼맨십상 이때 이제 한 번씩 말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Why 우리나라는 배심 재판이 아니다 보니까 예. 굳이 재판 진행의 흐름을 끊는 그런 이익심사를 남발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럼 맨날 이런 거 하잖아. 정숙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합니까? 정숙하세요. 기립하십시오. 자, 기립하십시오. 판사님 나오십니다.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다 일어나고. 네, 다 일어납니다. 그건 다 정숙하세요도 해요? 정숙하세요? 그건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판사봉 있잖아요. 네. 그 법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회에서 쓰는 거고요. 법원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네, 국회 의사봉은 있어서 사람들이 익숙한데 땅땅땅. 네, 그건 국회입니다. 법원에서는 법봉이 없다는 거. 경매 법원에 있어요. 뭐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지금 법정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게 다행인 거지 뭐. 네.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행인 거야 그게. 그럼요. 그렇죠. 그래도 법적인 상식은 좀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네. 또 재밌는 영상을 봐서 좀 신변께 여러 그래요? 여쭤보고 뭐예요? 싶은 게 네. 있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본 동영상 중에 네네. 한 여자분이 5만 원짜리 가방을 이제 들고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네. 반대편 길로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스쿠터를 세워놓고 네. 그 귀중품 가방을 훔쳐서 달아나요. 네. 자기 스쿠터를 놓고. 보통 네. 스쿠터를 타고 달리면서 낚아채는 그렇죠. 그래서 이 도둑을 보고서 놓아둔 스쿠터를 갖고서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이거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애매하면서 재밌으면서 좀 이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여성분에게 제가 벌금을 매기겠습니다. 왜? 스쿠터를 탔으면 헬멧을 쓰셔야죠. 교통 법규를 위반한 거죠. 네,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이네.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네. 이 상호 네. 절도 행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만 원이 5만 원보다 크니까 여성분이 처벌받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 도둑이 좀 찌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네. 상호 쌍방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쌍방과실은 일종의 쌍방 절도? 그 절도라는 건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쌍방과실은 서로가 잘못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런 건 항상 고의에 의한 것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네. 과실절도는 없으니까요. 그러네. 그런데 어쨌든 쌍방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내가 절도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정당방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 스쿠터를 타고 네. 도망가지 않고 이 스쿠터를 잡고 잡고 있었으면? 있으면서 이제 이 남자가 자신 스쿠터를 찾으러 올 때 내 가방을 찾아야지라는 그 의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의도로 스쿠터를 갖고 있었다면은 이 여성분은 무죄가 되겠죠? 재밌네. 네. 살다 보니까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오늘도 법태랑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지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법태랑이 뽑은 오늘의 주제. 네. 국민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지켜라입니다. 자, 미리 예방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생명,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어떤 법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지난 3월 통과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지금
지금 경찰청 자료 보니까 지난해 스토킹 범죄 건수가 4,515건. 이 작년 한 해 살해된 여성 피해자만 14명이 되고요. 살해 미수 피해 여성이 17명. 이게 좀 갈수록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여서 이 처벌법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22년이나 지난 3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 드디어 통과가 됐네요. 스토킹 당하면은 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 연예인 중에 여성 연예인 한 분도 이 스토킹을 전화를 하면은 전화번호를 바꾸잖아요. 네. 그럼 또 그 전화번호를 찾아내고 네. 문자 메시지 보내고 심지어 거기 보니까 어떤 것까지 하냐면 이 연예인의 통장 계좌번호까지 찾아내가지고 그 통장 계좌로 이런 식 보내면서 문자를 쓰는 거야. 어머. 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네. 열 몇 장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보낸 문자만 프린팅을 했는데 이만큼인 거야. 와.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이 필요하죠. 네. 예.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땠었나요? 사실 그렇게 피해가 네. 아주 극심해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고요. 그동안은 스토킹을 해도 단지 그냥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이렇게 해서 뭐 10만 원 이하의 벌금 요 정도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스토킹을 당해도 이 강력 범죄라든지 뭐 상해, 뭐 폭행 아니면 정말 끔찍하게 뭐 살인 행위까지 네, 네. 나가기 전에는 처벌할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그 이 법이 통과되는 걸 좀 어떻게 보면 이끌었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닌 분이 계십니다. 바로 네. 이 바둑 구단 조혜연 기사님인데 아, 그래요? 예, 이게 언론에도 이슈가 많이 됐어요. 네네. 그 1년 넘게 가해자한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는데 네. 스토커는 5만 원 정도의 경범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요. 너무 심하네.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뭐 어디 맞았냐, 뭐 폭행 당했냐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질문만 하고 폭행 당하기 전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가지고 청와대 국민 그 청원 게시판에 예. 이 내용을 올리면서 법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굉장히 토로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스토킹이 이제 여기서 끝나면 또 다행인데 이게 강력 범죄로 자칫 잘못하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도 스토커가 저지른 만행이 또 있었죠? 그 노원구에서 예. 일어난 새 모녀 살인 사건이 있었죠. 이 예. 법이 통과될 즈음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큰 딸을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돼가지고 맞아요, 아주 맞아요. 집요하게 따라다녔거든요. 그 스토커가 참담한 그런 일을 벌였고 뭐 신상도 공개가 됐는데 새 모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우리 사회가 좀 놓쳤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이 법안에 명시된 스토킹 범죄는 어떤 거죠? 이 법안이 9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또는 그의 동거인 그리고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또는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리고 뭐 주거든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네. 서성대는 행위 그리고 우편, 전화, 팩스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네네. 뭐 또한 상대방의 주거지나 네. 인근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스토킹 범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토커들로부터 피해자를 즉각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건가요? 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네. 경찰은 이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또는 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 경찰의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해질 수가 있고요. 경찰은 범죄 수사 단계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이렇게 중단 서면 경고 조치까지도 취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스토킹 범죄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흉기를 소지하고 네. 이런 행위를 했다면은 네.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이게 22년 만에 통과됐다고 하니까 네.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법이 통과가 못 됐나? 그쵸. 이 부분도 또 놀라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여론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10만 원 경범죄였던 거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강력 처벌로 바뀐 건 사실이긴 한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살해 그 위협을 느끼는 그 입장에서는 한 번의 스토킹을 당하더라도 네.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는데 네. 지속적으로 당해야지만 이게 좀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범죄 입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이런 증거들을 피해자가 하나하나씩 직접 모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힘들고 피해자가 직접 예. 이걸 증명해야 되는 어려움. 너무 두렵고 네. 무서운 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도 네. 이 법이 통과돼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지금 스토킹이라고 정의 내린 이 부분이 지금 방송에 나왔던 그 조혜연 구단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싫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네. 저는 이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된 취지도 사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혹시라도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함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혹시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달라, 고소를 취하해달라라고 뭐 합의를 종용하지 않겠냐라는 또는 오히려 우려도 할 수가 협박을 있는데 통해서 그럴 수 할 수도 있을 있고, 그죠? 그런데 그런 거는 네. 2차 가해고 그런 건 진짜 이제 징역형에 그럴 처해질 수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래도 최소한 이 법이 이렇게 시행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추가적으로 드는 네. 질문이 반의사 불벌죄와 네. 친고죄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아, 달라요? 네. 오, 반의사- 반의사 불벌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하고 맞습니다. 직접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 거하고 왜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고소하지 않아도 네.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고소해도 고발할 수 있구나. 그렇죠. 고발이 가능한 것이 반의사 불벌죄고요. 근데 친고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본인이 직접 해야 고소를 되고. 직접 해야지만 돼요. 나는 되게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네요. 굉장히 비슷한 범위가 의미. 다르네, 네. 범위가. 예.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제가 또 궁금하니까 딱 질문하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예. 알아가는 겁니다. 국민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법.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토론을 함께 해주실 국회의원 한 분이 이번에는 나오십니다. 두 번째 법안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2021년은) 체육계 인권 보호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최숙현 선수를 가슴에 묻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그 누구도 폭력의 멍에에 얽매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 의료원은 있는데 의사가 없어. 의사도 좀 더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나는 지역에 가서 좀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겁니다. 괴롭힘 이런 것들은 좀 근절돼야 되겠다. 제재를 손방망이로 하지 말고 그냥 정말로 강하게 일벌백계로 좀 해야 된다. 재난 상황이 돼서 소비가 위축될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좀 지원해달라. 춘향의 고장 남원, 치즈로 유명한 임실, 그리고 된장, 고추장이 아주 맛있는 순창을 그냥 종횡무진 누비면서 뛰어다니시는 무소속 이영호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히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예. 제가 본 적이 임실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이에요? 예. 한 번도 이제 아는지를 못했지. 예. 아니, 그래서 나오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그쪽 지역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의원님은 이제 어떤 취향이십니까? 치즈, 된장, 고추장. 저는 사실 먹는 것은 안 가리는 스타일입니다. 예. 공짜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먹는 이제, 거 음식은 안 예, 가리시는데 예, 그냥 농담이시지만 공짜면은 너무 근데 좋고. 대부분 발효 음식을 좋아합니다. 치즈도 발효 음식이고 그렇죠, 뭐 그렇죠. 청국장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네.
아니 저는 네. 사실은 된장은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인데 치즈는 매일 먹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실, 치즈의 고향, 치즈. 저는 그래서 임실 치즈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좀 비싼데. 맞습니다. 비싼데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좀 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임실의 치즈 중에서도 그 지역인들만 아는 찐 맛집이 따로 있다는데 임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공동 생산해서 다 좋은데요. 예. 제가 하는 곳은 임실 그 치즈 카페가 있습니다. 치즈 카페.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치즈 카페예요? 예. 군에서 예. 특별히 좀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군에서 치즈와 커피와 이런 콜라보레이션하는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꼭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남원을 얘기하면 또 남원 분들이 서운해하시니까 예, 남원은 또 추어탕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워낙 남원 추어탕이 서울에 많으니까 여기는 뭐 볼 게 너무 많은 또 지역이어서 저희가 또 K본부 있을 때 춘향이 선발대회를 제가 다 가서 사회를 봤거든요. 예. 남원 하면은 굉장히 예쁘고 그런 느낌이 저는 나거든요. 좀 아늑한 느낌도 나고. 본인은 춘향이 스타일입니까? 향당이 스타일입니까? 아, 전 아무래도 월매? 월매. 딱이죠. 의원님 정신 못 차리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호 의원님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력을 네. 쭉 봤더니 예. 기자하셨죠. 국무총리실 비서관도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아, CEO도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국회 홍보기획관. 예.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갖고 예, 계시고 예. 두루두루 다양한 일을 해오셔서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계시는 지역구 자체가 맛있는 음식이 아, 넘쳐나는 여기 다 곳인데 맛집들이 엄청 많죠. 자 여기서 네. 엄청난 질문이 들어갑니다. 네. 최고 맛집을 국회 식당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아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의원님? 의외인데요? 아니, 아까 뭐 그러니까- 치즈 카페부터 다 얘기하시고 이제 결론은 국회 식당입니까? 지역에 내려가면 이제 그런 데를 가는 것이고 네. 서울에서는 뭐 구내식당 많이 갑니다. 의원회관의 식당도 그렇고 이 본관의 식당도 굉장히 맛있는데 사실 추천할만 해요. 싸고 그 다음에 위생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위생적이고 또 한 가지는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약속 없으면 자주 갑니다. 그러시구나. 예. 자, 그만큼 이제 소탈하시고 또 권위 의식도 없으시고 제가 처음 뵙지만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인상이세요. 예. 구수하다 이런 표현도 괜찮겠습니까, 의원님? 뭐 다 좋습니다. 장막 같은.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좋습니다. 예, 예. 근데 최근에 인기리에 이제 시즌 2까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펜트하우스에 편지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팬레터를 네.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사실은 그 펜트하우스를 안 봤어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네네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네네. 그것을 보고 있는 걸 얼뜻 보니까 우연찮게 애청자시구나. 국회의원 역으로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분이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저는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찌질하게 나오는. 그런데 재밌는 게 거기 배지가 네. 제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니까 똑같은 예, 모토를 그래서 썼겠죠, 유심히 간자를. 봤는데, 네. 그 국회의원 역할은 좋지만 너무 국회의원을 조롱하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좀 희화화하거나 네, 너무 네, 그냥 그 풍자하는 건 좋은데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조롱하고 게. 이런 것들이 정치 불신을 심화할 수 있으니 그냥 배지 좀 비슷한 걸 차라. 똑같은 걸 차지 말고 그런 뜻으로 제가 보냈는데요. 엄청 욕 먹었습니다. 아, 왜 드라마를 드라마로 봐야지 다큐로 보면 되겠느냐. 뭐. 예. 맞아요. 원래 봉태규 씨가 1탄에서는 변호사였거든요. 저는 국회의원으로 딱 되니까 너무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랬어요. 왜요? 아니, 찌질한 변호사가 너무 싫으니까. 정말 10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아마 이렇게 좀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으면 제가 안 보냈을 텐데. 그만큼 또 관심을 받는 직업이고 네. 예, 그래서 좀 대표성을 띠다 보니까 예, 예, 좀 예. 그렇게 희화화된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여기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네. 게 그렇다면 드라마에서처럼 좀 조롱받지 않고 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국회가 되려면 의원님 생각에는 좀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은 국민들의 대표로 있는데 자신의 이익만 좀 챙긴다. 그리고 자기의 소수 지지자들만 대변한다. 이런 것들이 불만이 굉장히 쌓여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뽑힐 때는 그 사람들한테 뽑히지만 네네. 의정활동할 때는 모든 국민을 대변하고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정의로운
그런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좀 그런 모습을 좀 그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바쁜 일정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 법대랑의 주제는요. 국민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지켜라. 입니다. 아무래도 시급을 다투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요. 의원님이 선택하신 법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안은요. 국가가 키우는 공공의사, 네. 공공의대 설립법인데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체계 시스템에 관심이 많긴 합니다. 근데 네네. 이 공공의대 설립이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예.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격차가 있어요. 네네. 대도시와 농촌. 그래서 이 의료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의사들이 대부분 선호과가 있고 전문 분야를 또 이제 기피 분야가 있는데 네네. 꼭 필수적인데 의사들이 거기를 지원 않는 예를 들면 감염병 쪽에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외과, 외상, 힘든 분야. 네, 그다음에 응급 쪽에 또 요즘에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분만 쪽 이런 쪽은 의사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네. 대신에 이비인후과, 피부과, 네. 성형외과, 성형외과가 일이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을 좀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이 이제 비상사태, 코로나 전염병 사태잖아요. 네네. 이 경우가 공공의사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네. 코로나19 사태 있습니다만 감염병 전문 의사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의사가 277명 그리고 이제 없는 우리나라 곳 전체예요? 전체 그리고 70%가 수도권에 있고요. 세종시나 경북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쏠려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이제 지역에 가면 지금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는 대부분 공공병원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국립의료원, 적십자병원, 네. 지방의료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데 네. 근데 거기에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의료원은 있는데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을 좀 제대로 길러서 좀 해놓으면 지금 같은 감염병이 와도 네네. 얼마든지 지역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방 사립 의대도 있는데 그렇죠. 굳이 꼭 그 공공의대 설립, 왜냐면 증원을 하니까요. 네. 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3생들이 이 의대 가는 분들이 네. 서울 의대에 있는 다 서울에 있는 의대 다 넣어보고 지역 의대 한 바퀴 도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들은 네. 의사가 되는 목적이지 네. 스스로 예를 들어서 의료 낙후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 이런 네, 네. 사명감 같은 건 별로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제가 얘기하는 공공의대 병원은 공공의사가 되고 나면 네. 그 의료 낙후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그게 핵심입니다. 네, 의무 근무. 그렇죠. 의무 근무를 안 하면은 네. 아예 의사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박탈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대신 의대를 다니는 동안의 학비나 제 비용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의사를 만들어놨으면 본인이 알아서 싫다 그러면 별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육사나 해사나 무슨 네. 공사나 이런 데도 다 군인들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나오면 다 이제 군인이 되는 의무 거잖아요. 복무 기간이 네.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대도 마찬가지고 네, 이것처럼 네, 네, 네. 의사도 좀 더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나는 지역에 가서 좀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겁니다. 네.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 그 지역에 할당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좀 육성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아니 그런 것도 있나요?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공의대 저희가 지금 발의하는 건 뭐냐면 그 의대 정원을 증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대에 있던 정원이 지금 비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전라북도 남원에 예전에 서남대 의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대가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의대가 폐교가 됐어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대 정원이 49명이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49명의 정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의협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대신 이제 지역별로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다, 네. 경상남도다, 강원도다 필요한 의료 인력을 할당을 받습니다. 쿼터를. 그 대신 강원도에 5명이 필요하면 5명에 대한 학비는 강원도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괜찮은 제도고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런 데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공의대 설립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됐었잖아요. 그런데 21대 국회 입성하자마자 다시 1호 법안으로 이렇게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렇게 통과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모든 걸 하게 둬라. 정부에서 간섭을 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억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국민들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인식을 있겠네요. 갖게 됐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법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갑질과 괴롭힘은 아웃. 최숙현 법입니다. 네. 그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로 인해서 촉발된 스포츠 인권보호 강화법입니다. 근데 이제 선수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도 골든타임 이런 게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에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6번 관계기관에 사실은 억울함을 호소를 했고 절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들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사의 기로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었다. 네. 앞으로 체육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육체적인 아니면 성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괴롭힘 이런 것들은 좀 근절돼야 되겠다. 네. 그 올 2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법안을 이제 소나기처럼 막 12분의 국회의원이 내서 그걸 이제 통합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폭력에 대해서 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피해자 그리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윤리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별히 의원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좀 제재를 손방망이로 하지 말고 그냥 정말로 강하게 일벌 100개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쇼크요법을 좀 쓰자.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드러나면 한 1년 정도 자격정지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더 강화시켜서 한 5년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5년 정도 하다 보면 다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스포츠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법안도 또 통과가 됐죠.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회사나 또 공직사회나 이런 데도 보이지 않게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괴롭힘이 있거든요. 괴롭힘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했을 경우에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괴롭히지 말아라. 권고는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없군요. 그래서 처벌 조항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자 그랬는데 또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통과가 아마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안은요. 영세 사장님들 심폐소생부터 소상공인 살리기법입니다. 그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 폐업이 속출한다든지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 살리기 위한 그 골든타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심각한 부분인데. 코로나19처럼 갑자기 이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 긴급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게 신청하면 백년하청이에요. 심사하고 오락하라, 보완하라 이러다 보면 운영 자금도 없고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처럼 이 재난 상황이 돼서 소비가 위축될 경우에는
긴급하게 좀 과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좀 지원해달라 그런 법을 좀 냈는데요.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재정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 자체는 워낙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고민이 국회에서도 그렇고 예. 뭐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예. 있잖아요. 한없이 막 퍼주기를 하면 되느냐. 예.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가면서 하여튼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좀 지원해 주기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네. 통과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 연 매출의 기준이 예.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간이 매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연 매출 그러니까 그게 4,800만 원이었어요. 4,800만 원이면 뭐 한 달에 한 400만 원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달에 400만 원 매출이 나오는 어떤 가게나 소상공인이면 그건 거의 붕어빵 굽는 수준일 거예요. 정말 그만 가게. 예, 그런데 그걸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그 기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높이자. 예. 그래서 올해 지금 그걸 8천만 원으로 높여놨는데 그것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좀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데서 저희가 희망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원님, 저는요 20대 국회 때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에요. 네. 이거 좀 재미있는 법안인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내신 거예요? 그거 처음에 저한테 좀 만들어달라고 했던 분은 직장 생활하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가고 있는데 막 달려오더니 법안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좀 만들어달라고. 굉장히 시달렸나 봐요. 사실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시간을 회사에 사실은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본인의 취미 개인 생활도 시간이죠. 하고 또 본인도 스스로 공부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이런 시간인데 카톡 와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네. 카톡 방을 만들어가지고 예, 단톡방. 단톡방. 네. 그러면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시라면 거기 방에 들어있는 사람 다 긴장해요. 제가 진짜 저도 진짜 150명인가 들어가 있는 방에 나를 누가 초대를 한 거야. 계속 울리죠?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뭐 이렇게 한마디 쓰고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개인톡이 오더니 김현욱 아나운서 왜 나가세요? 나가지 직장에- 마세요. 그래서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저를.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를. 근데 직장에서 그런 것은 거의 테러죠. 맞습니다. 사실 그러면- 저도 퇴근 후에 저는 이제 업무 시간이 조금 네. 자유롭다 보니까 그 뭐 딱 6시면 더 이상 카톡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이제 단톡방에 묶여 있어서 네. 거기에서 카톡이 울리는 것에 대해서 꺼놓고 신경 쓰지 말아라. 아. 다만 다른 사람이 거기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제 또 올리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법은 통과가 안 됐는데 효과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내고 보도가 되니까 대기업체들이 일단 그 제도를 거의 없앴어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광명시나 몇 네네. 군데는 서울시도와 마찬가지로 네. 이 단톡방 없애라 업무 지시하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네.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거 폐해가 있지는 않을까요? 퇴근 후 카톡 금지법 하니까 전화를 직접 하는 거야. 신병 오늘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급한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역시 의원님 급한 전화를 받아야 융통법을 쓸수 쓰네. 있지. 이제 보좌관님들도 와 계신데 네. 의원실에서는 이거 좀 잘 실천하고 계신지 6시 이후로 지금 서 계시거든요. 서 계셨어요 지금. 지금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아니, 저는 의원님? 뭐 스스로가 좀 제가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건 발의를 하고. 하셨는데 안 하시면은 네, 또 그렇게.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시겠죠. 네. 근데 가끔 그럴 때는 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인데 이거 좀 우리 이거 그냥 놓치면 안 되니까. 예,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얘기해놓을까 이런 생각이 의원님 그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예약 문자. 그렇습니까? 예약 문자 해가지고 아침에 들어가게끔 딱 해놓으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뭐 하겠습니다. 차라리 전화를 하는 게 쓰시네요. 낫지. 역시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또 올해도 생활 밀착형 법안이라고 좀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법안들 뭐 아이디어가 좀 있으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거대 담론에 뭐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큰 것도 필요하지만 네.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정의를 예, 그럼요. 찾는 거, 예, 인권을 중요하죠. 찾는 예, 거, 예. 당연히 관행적으로 네. 용인되었지만 좀 바뀔 것들 이걸 좀 법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보는 네.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용호 의원님 뵈니까 네. 워낙 말씀을 잘 들어주시잖아요. 네. 워낙 잘 들어주시니까 두 MC가 평소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제 분량을 지금 다 놓쳤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꼭 필요한 법안들도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요. 이런 의원님들도 계시구나라는 걸 좀 깨달아서 네. 좀 앞으로도 더 네. 이렇게 많이 좀 주변의 이야기들 경청해 주시기를 좀 네. 부탁드리고 싶네요. 야, 진짜 오늘 이용호 의원님께서 사선대에서 이몽룡이 나타나가지고 맛있는 그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구수한 이런 얘기들을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정말 한때는 남원의 그 이도령 맞네요. 셀프 맞네요. 이도령이네. 임실과 남원과 순창을 다 지금 아우르는 멘트를 지금 드린 거예요. 예, 고맙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당신은 농촌형이 아니어서 도시로 가라. 상대 후보들이 저를 막 몰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시네. 아유, 미남이세요. 한양으로 가라. 경쟁자 제거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의원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금방 갔어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럼 오늘 삼행시 가요? 이용호 의원님이요? 그럼요. 갑니다. 이분 말씀 못하셨다 그러는데. 순발력이 되게 좋아요. 네. 자, 이용호 의원님께 용,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예. 오. 호남에 있는 남원, 임실, 순창 잘 지켜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이야, 이게 뭐 한번- 삼행시의 달인이네, 거의.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우리 이용호 의원님의 활동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궁금법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신변한테 남한테 돈 쉽게 빌려주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못 받으면 신변께서 어쩌저쩌저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꼭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이 방송만 보시면은 변호사 도움 1도 필요 없다. 아. 변호사 도움 필요 없이 예.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 하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다시 하시죠. 한번. 자, 오늘은요, 이 돈을 못 받았던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저희가 아주 다양하게 또 다시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혹시 전 팀장은 돈 떼인 적 있습니까? 저는 돈을 빌려주질 않기 때문에 떼일 일이 그래요?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일단. 아, 돈을 안 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없다고 하면 되죠. 저도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인 것도 보여줬어요. 그래요? 그거 위험해요. 마이너스 통장 위험해요. 왜요? 아니 마이너스 통장은 네. 인출이 바로 즉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금방 5일만 쓰고 줄게. 마이너스 잠깐만 줘봐봐. 이런 거죠. 거기서 위험하네. 빌려줬어. 그걸 또 빌려줬어. 은행에서 빌려서 아니, 빌려준 거 너무 아니에요? 불쌍하게 내가 진짜 끝까지 안 빌려주려고 막 하다가 야 진짜 안 된다. 네. 나도 이번에는 힘들다. 그랬더니 형님 저 진짜 꼭 한 번만 살려주세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정도면은 너무 급한 돈이라서 진짜 너무 살려달라고. 갚기가 쉽지 않다. 그 생각 그래. 그러네.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고 줘야 되나. 본인이 형수님한테 맞아 죽어요. 조심하세요. 네, 이 방송은 안 봤으면 남 좋겠어요. 살리다가 네. 본인이 죽습니다. 예. 아 잠깐만 이거 편집을 해야겠는데. 아, 그래요? 안 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하나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궁금법 사연도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연인데 누가 돈 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역시 제가 잘 어울리겠죠? 그렇겠죠? 예, 제가 잘 꺼주니까 제가 아마 이건 제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예, 감정이입을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가보겠습니다. 출발. 무치 사고 무치 내 사랑 무치 씨 아유 사랑하는 무치 씨 나 이 옷 어때요? 뭉치야 엄마 어떠나? 아, 엄마 이쁘다. 공주 같아, 공주. 그치, 아빠? 엄마 공주 같지? 좋네. 좋아. 좋다. 아이 어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노?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니 또 사고 쳤지? 아이고 마 이래봐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네가 무치 아니랄까봐 사고 쳤지? 아빠 이름은 사고무치, 고무치, 내 이름은 고뭉치. 뭉치야,
니까지 와 이러노?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어디서 내 눈을 속이노? 뭐? 닭보이 사고 쳤네. 거무치 무슨 사고 쳤나? 실직도 안 하나? 봉아 내 사랑 봉아. 미안다. 내 이래 될 줄 참말로 몰랐다. 니 민기 알지 민기? 그래 민기. 그 상판 반반하게 생긴 민기. 당신 친구 아이가 왜 민기 씨가 죽었나? 민기 아저씨 좋아 잘생겼어. 뭉치 니 조용히 안 있나? 봉아 내가 미치다. 그 아가 하도 앓는 소리를 하길래 아주 좀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나. 근데 얼마를 빌려줬는데 푸떡만 안 하나? 2천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이 제정신이가 이 2천만 원? 돈이 셌어? 고향 친구 민기 씨가 딱 한 달만 쓰겠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빌려준 고무치 씨. 근데 약속이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니 정말 이렇게가? 니 전화는 왜 안 받노? 내가? 아이고야 사고무치야. 니 내한테 전화한 적 없는데 어디 보자 뭐 통화 목록 뭐 부자중 전화도 없네. 아이 됐고요 민기 씨. 우리 남편이 민기 씨 봉이에요. 아니죠. 봉이 씨 이름이 봉이죠. 여덟 건들. 내사 오죽하면 집사람이랑 같이 왔겠노. 봐라 딱 한 달만 쓴다고 한 게 벌써 3달이 넘었다. 이봐요 민기 씨.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도 어렵고요. 그래도 친구라면서 그냥 동닭구이를 해버렸겠다 그냥. 아이 지금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게 무슨 태동겨? 아이고 뭐 참말로. 내가 기가 막히고 코 막히고 말도 안 나온다 말도. 참다 못한 무치의 아내는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친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났음에도 친구는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봐요 민기 씨. 판결대로 내 돈 2천만 원 불러도. 봐라 친구지간에 이게 무슨 경우고. 야 봐라 그러는 니는 뭐 친구지간에 소송이 무슨 경우고 뭐 그깟 돈 때문에 니하고 내하고 절친 아이가. 니 절친한테 정말 이럴 수 있나? 고양이 소문 쫙 내볼까? 니 그리 법 좋아한다고. 절친? 얼어죽을 놈의 절친? 척반하장도 입은 수제. 지금 그게 지금. 여보 봉아 이러다 니 쓰러진대. 진정 좀 해봐라. 그럼 소송하고 판결도 받았는데 그럼 묻자노. 막 기다리자. 무신 땅 방법이 있겠나. 아이고 무치야. 사고 무치야. 아이고 예. 전 팀장이 사투리도 잘하네요. 잘한다. 네, 그러니까. 아니 사투리 사투리 처음 해보잖아요. 오늘?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죠. 그걸로 나오네요. 그걸로.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니까. 다음에는 다른 지역 사투리로 한번 해봅시다. 네, 아나운서님 내가 사투리 잘 배웠습니다. 팔도 사투리 네, 특강해줄게요. 네, 좋아요. 자, 근데 소송까지 해서 판결이 났는데 갚지 않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났어. 맞아. 사실 변호사가 할 일은 네. 딱 이 판결을 받아주는 데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뭐? 판결 받아주면 끝인데 오늘 특별히 여기 법대랑에서 애프터 네.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나마 이 사연 보니까 아내분이 좀 똑똑해서 네. 민사소송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예. 그 판결을 받아서 돈을 네. 못 받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네.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압류 아시죠? 가압류, 가처분 네. 이런 걸 먼저 해놔야 돼요. 아. 소송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필수. 그럼 소송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먼저 해줄 수도 있어요. 그 가압류 가처분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이 돈을 꽂는지 안 꽂는지 이 상관관계를 밝혀야지 해주는 거 아니야? 당연히 가압류, 가처분도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첨부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꽂았다 이 네네 증거를.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그 다음이 민사소송인데 네.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일단 뭐 소장에 그리고 소장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네, 네. 법원에 가시면은 네, 그 형식적인 어떤 그 양식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내가 아는 대로 기입을 해서 네, 네, 사실관계 그리고 증거를 네. 첨부해서 네. 제출하면 됩니다. 예, 보통 이제 돈 꿔주면은 네. 차용증 같은 걸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잖아. 네. 예? 그죠? 근데 친구끼리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 혹시 그 거래네요.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지 않았다면은
계좌이체에 있던 목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증거가 되나요? 아, 요즘에 그 증거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차용증이라는 거를 네.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요즘에는 그 계좌이체 내역 플러스 네. 이제 돈을 필요하다라는 어떤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 뭐 깨톡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입증 자료가 충분합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판결이 났다. 네. 그럼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가압류 같은 걸 해놨으면. 네.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급여 채권에다가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사람이 월급을 못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을 돈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맡겨둬라. 그래서 현금 공탁이라는 걸 시키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집에 네네. 살고 있는데 네네. 그 집은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 집에 대해서 내가 가처분을 해놓겠다. 처분을 못하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현금 공탁이 아니라 네. 지급 보증, 보험 증권으로 이거 가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딱 가압류 가처분이 됩니다. 그러네.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은 그것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 친구가 뭔가 뭐 돈을 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인 경우라면 돈을 버니까 매출 생기면은 그 돈 받고 풀어주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네네. 아예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서도 네.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신용카드로 뜨면은 그게 네. 그쪽으로 안 가고 네. 딱 묶여, 묶여 있는 거구나. 네. 못 쓰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을 갚아서라도 네.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빨리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 네. 농구로 치면 인터셉트 하는 거네요. 중간에 그러네. 거기로 네. 가기 전에 내가 가져온 본인도 거. 살아야 되니까. 네, 안 그렇습니다.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 예. 그리고 계좌이체로 이제 돈을 보냈다면은 그 계좌이체 한 네. 그 거래 은행에 네. 아예 예금 채권에다가도 또 가압류를 해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받아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네. 미리미리 소송을 하기 전에 준비해둘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 네. 진짜 최악의 경우 카드도 통장도 다 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마지막 방법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정말 난감한데요. 네. 이 경우에는 사실 현금을 돈을 당장 받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너무 네. 괘씸하잖아요. 네, 네, 네. 이 괘씸한 사람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6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너무 괘씸하다.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이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한국신용정보원 쪽에 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통보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다시 뭐 통장이라든지 거래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생겨서 오히려 돌려줄 테니까 이거 좀 풀어달라라고 연락이 올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이거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 합니까? 법원에다 신청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네네. 이 본인이 금융 거래를 할 때 바로 이게 전사 하나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접 강제의 일종이죠. 진짜 돈을 네네. 바로 압류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사람의 금융 거래를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돈을 갚을 수 있게끔 예.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와의 돈 거래는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돈 거래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떼인 돈 받는 방법까지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요, 더 풍성한 법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외치면서 끝납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랑!